안녕하세요. 어, 경제학 개론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경제 순환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요. 그 이전에 그 여러 가지 어, 경제 기본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특히 이제 경제 순환 모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경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모형이라고 하는 건 복잡한 경제 현실을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너무 복잡한 현상은 인간에 의해서 인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지 가능한 형태로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 경제 순환 모형이다, 경제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예시로서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거시경제학 파트에 가게 되면 그 국민 경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아울러서 이제 국민 계정이라고 불리는 그 국민 소득의 세 가지 측면이 같다라고, 그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법칙 내지는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하면서 국민소득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추계가 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순환 모양을 통해서만 해도 경제에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였다는 것을 경험을 했었죠. 네.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경제 순환 모형하고 같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도 그 어떤 그 시장 전체,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예요. 네, 경제 현상인데 시장 전체의 경제 현상을 조망할 수 있는 도구로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근데 이제 굉장히 단순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단순화된 모형이다. 그래서 모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생산 가능 곡선. 우리가 이제 경제 모형이라고 함은 경제 순환 모형 같은 흐름도도 있지만 이런 곡선의 형태 또는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 그래프로 우리가 경제를 나타내는 이유는 그게 너무 복잡한 경제 현실을 단순화시켜 놓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간단한 그래프긴 하지만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지만은 그런 곡선 또는 그래프 형태로 경제를 아주 단순화시켜 놓는 측면이 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이 행축과 종축 이 두 가지 선, 이 좌표 평면이라고 그러죠. 이 좌표 평면 위에 그려지는데 그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는 그 한 나라 내에 있는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최대한 그러니까 한 나라에 주어져 있는 모든 자원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 또는 산출할 수 있는 생산물들의 조합이라고 정의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투입을 해서 생산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 생산물들의 조합입니다. 그 생산물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생산물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물량은 아주 많을 텐데 그 물량들을 다 물량들의 조합을 나타내면 그게 생산 가능 곡선인데,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은 이 두
이게 축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변수밖에 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 개 이상이 돼버리면 평면에 그릴 수가 없거든요. 평면은 2차원 공간 아닙니까? 이 면이기 때문에 2차원 공간. 이 선 위가 1차원 공간이고 면은 2차원 공간. 3차원 공간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이 공간이 3차원 공간이죠. 이 그 변수가 3개 이상이 되게 되면 평면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면에는 우리가 두 개의 변수만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생산 가능 곡선을 정의할 때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생산된 생산물의 조합이라고 할 때 그 생산물의 가지수는 우리가 평면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3개, 4개, 5개 이렇게 가면 3차원, 4차원, 5차원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의 숫자라고 해봐야 3차원 정도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표현하기가 간단치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그 평면에서 우리가 나타낸 그래프를 나타내기가 쉬우니까 2차원 공간에 그리려고 한다면 생산물의 조합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생산 가능 곡선도 굉장한 모형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생산물의 조합이라고 하는 걸 다 우리가 고려해서 그리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한다. 물론 수식으로는 나타낼 수 있겠죠. 변수들 그 상품의 조합만큼 x 변수, y 변수, z 변수 쭉 온갖 변수들 해가지고 우리가 수식으로는 나타낼 수 있지만 그래프로는 나타내기가 힘들거든요. 평면에 나타내려면 변수를 두 개밖에 둘 수가 없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두 개만 조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개를 고려한다고 해도 세 개, 네 개 하는 거랑 전혀 논리 구조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생산물의 조합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예컨대 자동차고 하나는 컴퓨터다. 네.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나라의 모든 주어진 모든 자원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동차와 컴퓨터 생산된 자동차 컴퓨터의 조합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그립니다. 예컨대 한 나라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하루면 하루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의 양, 그러니까 전부 모든 자원과 기술을 전부 자동차 생산에만 투입을 했을 때 그 투입 물량이 여기 찍힌다. 네. 여기 찍힌다. 그러면 이게 예컨대 10개다. 자동차 모든 주어진 한 국가 내에서 주어진 모든 그 자원과 기술을 모두 활용을 해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에만 그 모든 기술과 자원을 투입을 했을 때 생산된 자동차의 대수가 10개다. 그러면 이게 10개가 바로 생산 가능 곡선 위에 한 점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컴퓨터 생산에 그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모두 투입을 해가지고 생산한 컴퓨터의 컴퓨터의 물량, 생산된 물량이 여기로 점을 찍을 수 있는데 이게 20개다 그러면 이 20이라고 한 요 점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의 한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상황과 이 점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죠. 요 점은 모든 자원과 기술을 자동차에만 퍼부었을 때 그 상황이고, 요 점의 상황은 모든 자원과 기술을 컴퓨터에 투입을 했을 때의 상황이죠. 근데 저 두 가지 상황만 있을까요? 상황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적당히 자원과 기술을 적당히 컴퓨터와 자동차에 적절히 배분해서 또 생산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동차만 생산하거나 컴퓨터만 생산하지 않고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컴퓨터와 자동차에
적절한 비율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라는 게 무수히 많죠. 비율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무수히 많. 그 무수히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여기 점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면 이런 그 점들을 이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거예요. 네. 이게 생산 가능 곡수입니다. 이 모든 점들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총동원을 해서 적절하게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서 그 점들을 무수하게 찍은 그 점들을 이은 것이 바로 조생산 가능 곡선이다라고 하는 거고,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릴 때는 대체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이 곡선을 보면 어떻게 되죠? 볼록합니까? 오목합니까? 오목하죠. 그래서 원점에서 봤을 때 오목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나라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과 기술을 투입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의 조합을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네, 자원들을 모두 자원과 생산 요소를 최대한 투입을 해가지고 생산했을 경우의 점들을 여기 이제 이 선 위 점들은 다 그런 점들이에요. 근데 요런 점, 선 위에 있지 않은 요런 점들은 무슨 점이에요? 요 점들은 최대한 활용을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은 점입니다. 네, 뭔가 자원과 기술을 나태하게 쓴 거죠. 네, 게으르게 쓴 겁니다. 네, 잘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점 생산이 덜 돼 있잖아요 지금. 네, 이런 점들보다 훨씬 생산이 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점들 안에 있는 이런 점들 있잖아요. 이런 점들은 나태한 점들입니다. 즉 자원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은 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바깥점은 뭐예요? 요 바깥의 요 상황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 점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자원과 기술 수준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산이 불가능한 한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가능한 상황들은 요 안에 그 생산 가능 곡선 요 안에 있는 점들만 우리가 선택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생산 가능 곡선만 보더라도 첫 번째 희소성 개념이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희소성 개념이랑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자동차나 컴퓨터가 무한히 생산되면 좋은데 한계가 있잖아요. 저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저 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희소성 개념이 여기에 함의되어 있다.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그 곡선이라 하더라도 저 개념이 함의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상충관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이 상충관계라고 하는 건 선택은 곧 포기다. 즉 어떤 것을 선택하면 다른 것은 포기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돼야 되는 관계, 요 관계를 이제 상충관계라고 했는데, 요 상충관계가 지금 드러나 있어요 여기에. 예컨대 우리가 요점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요점 위에 있다. 우리의 상황이 요점에 있다. 네, 요점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요점 상황이라고 하는 게 예컨대 자동차나 5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이게 한 16대 정도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 상황에서 자동차를 한 대 더 늘리고 싶어요. 한 대 더 늘리고 싶다 이거예요. 자동차를 한 단위 더 늘리고 싶어요. 네, 늘리고 싶다.
근데 늘리려면 늘렸어요. 늘리면 요 점이 선택돼야 되는데 요 점은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점이죠. 자동차만 한 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저 상황에서 자동차만 한 대 늘어날 수 없어요. 반드시 포기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컴퓨터는 반드시 포기돼야 돼요. 아무리 생산을 잘해도 자동차를 플러스 1 하려면 요만큼의 컴퓨터는 요만큼 희생을 해야 돼요. 즉 생산이 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예컨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자동차를 한 대 더 생산하는 걸 선택을 하면 이걸 선택을 하면 요거는 두 대만큼 컴퓨터 두 대만큼 포기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상충관계가 여기 드러나 있는 거죠. 결국 이 점으로까지밖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은 지금 컴퓨터는 한 대, 자동차는 한 대도 플러스 1이 됐지만 요 컴퓨터는 10스타 해서 마이너스 2로 떨어지는 고점으로 밖에 갈 수 없지. 자동차를 늘리는 데 있어서 컴퓨터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반드시 포기돼야 되는 상충관계인 점이 이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충관계가 이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서 상충관계의 개념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회비용. 상충관계가 나타났으니까 기회비용 개념도 여기 드러나겠죠. 요거의 기회비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요거 예컨대 자동차에 대한 기회비용. 그러니까 자동차를 한 대 선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뭐였죠? 컴퓨터 두 대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게 A점이다. 그러면 A점에서는 컴퓨터 두 대가 기회비용이었잖아요.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근데 각 점마다 기회비용이 달라요. 각 상황마다. 만약 이 상황이다. A점의 상황이 아니라 이 B점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B점의 상황에서 컴퓨터 한 대를 더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플러스 1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은 더 크겠죠. 네, 더 큽니다. 요거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미 볼록하게 그렸거든요. 이미 생산 가능 곡선을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그렸다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점에서 봤을 때는 오목하게 그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그린 거라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컴퓨터 생산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자동차에 대한 기회비용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점 상황보다 B점 상황에서 훨씬 더 자동차를 한 대 생산하는데 기회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게 예컨대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3은 컴퓨터 한 대를 더 생산하려면 요 B 상황에서는 생산을 하려면 자동차를 한 대 더 생산하려면 컴퓨터를 세 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요거의 기회비용은 3이죠. B점에서의 컴퓨터 한 대에 대한 자동차 한 대를 더 선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컴퓨터 세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컴퓨터 생산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컴퓨터 생산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을 더 늘리면 늘릴수록 기회비용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한쪽 많이 생산할수록 지금 기회비용은 커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원래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되게 생산을 하게 되면 편중될수록 기회비용은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를 더 선택하면, 그러니까 자동차에
5대, 6대, 7대, 8대, 9대 이쪽으로 10개, 10대로 가면 갈수록 여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회비용은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용 가능한 자원들이 원래는 자동차에 편중되면 편중될수록 원래는 컴퓨터 생산에 적합했던 자원들이 그렇잖아요. 자원들은 뭐 어떤 예컨대 어떤 노동자가 있는데 노동자가 예컨대 어떤 사람은 자동차 생산에 적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생산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컴퓨터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자동차 생산에 쏠리면 쏠릴수록 예전에 컴퓨터 생산에 적합했던 인력들이 자동차 생산에도 차출이 돼야 되니까 이게 그 적합하지 않은 그 인력들이 그러니까 컴퓨터 생산에 적합한 인력들이 자동차 생산에도 들어가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자원 배분의 상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의 수가 무리해지면 무리해질수록 비용, 희생,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아진다. 컴퓨터 생산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생산에 훨씬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자동차 생산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면 갈수록 기회비용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점점 A점에서 B점, B점에서 C점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그렇게 기회비용이 많아질수록 한쪽으로 평중되면 많아지도록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볼록하게 미리 그려놓은 이유는 바로 그걸 고려해서 점점 한쪽으로 편중되도록 생산을 하면 기회비용이 많아지도록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비용은 이런 거죠. 요게 기회비용이거든요. 요렇게 이 두 점을 있는 직선을 그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입니다. 기울기가 기회비용이. 요 B점도 요런 요 두 점을 잇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곧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요 기회비용은 곡선의 기울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곡선의 기울기가 곧 기회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상충관계를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우하향하는 곡선 모양이 상충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다. 즉 우하향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선택하면 추가적인 포기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상향하면 그래프가 예컨대 이렇게 우상향하면 이런 상충관계 없어요. 하나를 더 선택을 하면 하나를 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를 플러스 1하면 다른 것도 플러스 2 되는 그런 선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예요. 근데 이렇게 우하향한다는 거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관계는 우하향,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향하는 곡선의 모양,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 상충관계가 드러나는 것이고 기회비용을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기회비용 값은 곡선의 기울기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성 개념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효율성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투입물의 가치분의 산출물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은 투입물이 주어져 있다면 주어진 투입물 그러니까 지금 요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상 한 나라 내에 주어진 모든 자원과 기술을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져 있어요. 지금 가용 가능한 자원이 주어져 있어요. 자원과 기술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즉 투입물의 가치는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대로예요. 이 값은 변하지 않아요.
주어진 상태에서 효율성이 달성되려면 요 값은 그대로인데 고정돼 있어요. 요 값은 고정돼 있는데 이 효율성이 최대화되려면 산출물의 가치가 최대화되면 되겠죠. 네, 산출물의 가치가 요게 고정된 투입물 가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뭔가 이 전체 값 투입물 가치분의 산출물 가치가 최대가 되려면 산출물 가치가 최대가 되면 되죠. 네, 최대가 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최대가 되는 점들의 집합이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상 뭐였죠? 생산 가능 곡선 위의 모든 점들은 그 나라에 주어진 모든 자원과 기술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생산 가능한 생산물들의 조합이니까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산출물의 가치, 즉 산출물이 최대로 생산된 상태라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들의 생산 가능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사실은 효율적인 점들이다. 생산에 있어서 효율적인 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내부에 있는 점들 있잖아요. 요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는 점들 말고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 있는 요런 점들은 사실은 비효율적인 점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바깥쪽에 있는 요런 점,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는 이 점은 사실은 생산이 불가능한 점들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효율성 개념에 이 부합하는 건 생산 가능 곡선 위의 모든 점들은 효율적인 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가 기술 진보인데, 네, 기술이 진보하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예컨대 컴퓨터 생산에 있어서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 예컨대 옛날에는 모든 자원과 기술을 투입을 해도 컴퓨터 생산이 20개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기술이 진보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생산을 22대나 할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제 최대한 생산을 하면 최대한 자원과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컴퓨터의 대수가 22대다. 그러면 이게 컴퓨터 생산에 있어서는 기술 진보가 일어난 거죠. 반면에 자동차는 기술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대로다라고 하면 이 두 점을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이게 새로운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되거든요. 즉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바깥쪽으로 계속 생산 가능 곡선이 이동합니다. 바깥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기술 진보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기술이 퇴보를 하면 반대 방향이겠죠. 예, 기술이 퇴보를 하면 안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된 경제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한 나라 전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생산물들을 조합을 효율적으로 생산된 생산물들의 생산물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경제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모형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알아봤다. 하나는 흐름도로 나타내는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 즉 경제 모형의 대표적인 걸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처음 봤는데,
그 그래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그런 형태의 모형들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생산 가능 곡선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 경제 모형과 관련된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수요 공급 이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우리가 도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초인데, 이것도 하나의 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런 것도 하나의 모형이죠. 네,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장을 나타내는 하나의 모형이나 시장을 아주 단순화시켜 놓은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고, 이걸 통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래프로 그려서 우리가 나타내게 될 텐데,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왜 나온 것이냐라고 보면 그 약간의 얼개를 살펴보면, 우리가 시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장의 원리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현대 경제학에서는 그걸 시장 메커니즘으로 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이 시장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즉 사익이 그러니까 이게 이기심 또는 자기 이익이라고 했는데,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그 세상에 오묘한 질서가 있다. 그걸 이제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이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면 이건 뭐 세상에 오묘한 질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오묘한 질서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사사로운 이익 또는 자기 이익에 이끌려서 행동을 해도 공익이 달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해서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논리 구조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느냐라고 따져봤더니 결국 그거는 시장의 원리더라. 즉 사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세 가지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내 스스로 힘으로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떤 뭐 세상의 어떤 오지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 오지에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오롯이 나의 힘이죠. 타인의 도움, 이런 옷이나 이런 거, 이 옷,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안경, 뭐 모든 나를 둘러싼 뭐 서비스, 뭐 내가 샴푸를 오늘 하고 왔죠. 샴푸를 하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뭐 차를 타고 왔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타인의 도움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인의 도움 없이는 그 모든 것을 사실은 하기가 힘듭니다.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타인들이 다 생산해 놓은 자동차, 생산해 놓은 옷 이런 것들을 내가 구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롯이 나만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내가 필요한 모든 물건들, 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건들이라도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 내 스스로 힘으로 해서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익을 추구를 한다는 건 결국 타인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인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타인의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타인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는 호의였죠. 상대방의 호의 또는 이타심.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는 호의, 이타심. 친구가 나한테 주는 선물, 이타심. 친척분들이 나한테 보이는 호의, 이타심. 그런 이타심들. 이 이타심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 타인들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상당히 이타심이라고 하는 건 제한적이더라.
인간의 본성 또는 심리 구조상 그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공동체, 친척 공동체 또는 어떤 아주 뭐 대면적인 모임 이 정도에 국한되는 어떤 소규모 공동체에서만 통용되는 어떤 논리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 문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리는 아닌 것 같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으면 약탈이나 지배였죠. 타인을 노예화시키고 또는 타인이 생산한 생산물을 약탈을 해가지고 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죠. 사익을 추구할 수 있죠. 이거는 굉장히 비도덕적이라서 우리가 기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별로 효율적이지도 못하더라. 감시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교환이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는 곧 이 교환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기 위해서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받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환이죠. 받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내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내가 준 걸 받으려면 그 사람이 받아야 그 사람이 나한테 줄 거 아닙니까? 받게 하려면 타인한테 좋은 걸 줘야 돼요. 타인이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주면은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를 생산을 해서 좋은 걸 줘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모두 타인이 받는 거 아니죠. 남들보다 좋은 걸 줘야. 그러니까 내가 해필이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 것보다 내가 더 좋은 물건이라도 좋은 물건을 줘야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집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휴대폰을 하나 혼자서 만들었다고 해봐야 그게 삼성전자 휴대폰보다 또는 애플의 휴대폰보다 더 좋은 휴대폰이 아니면 사실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받을 수도 없죠. 그 교환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경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나 타인보다 훨씬 좋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에 의해서 증명이 될 때 그게 비로소 내가 내 이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교환 원리에 의해서 사사로운 이익이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받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겠구나.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겠구나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내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을 즐겁게 하고 타인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도록 타인이 뭘 원하지 무엇을 필요로 하지 이거를 불철주야로 생각하는 것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환 사회라고 하는 그게 이제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교환이 주로 일어나는 시장 경제 체제 또는 시장 원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타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 생각하니까 공공의 이익이 달성이 되는 거죠. 공익이 그러면 좋은 물건만 시장에 남게 되는 이 사회에 남게 된다. 경쟁을 통해서 타인들로부터 선택받은 그것만 이 사회에 좋은 물건, 좋은 서비스만 남게 되니까 이 사회는 공익이 달성이 되더라. 즉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야기를 했었으면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논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는 현대 경제학에 와서는 이건 시장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시장 메커니즘이다 또는 가격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시장이 작동되는 하나의 역학 구조, 하나의 시스템, 그 작동 원리 이게 메커니즘 아닙니까? 시장의 작동 원리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 현대 경제학에서 경제학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말을 이렇게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말로 했는데, 이 메커니즘이란 말이 사실은 그 물리학에 보면 역학이라고 하는 물리학의 분과가 있어요. 그 역학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 메케닉스라고 하죠. 역학에서 쓰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의 그 힘과 운동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운동 간의 관계 원리를 나타내는 게 역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힘과 운동 간의 관계, 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운동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공을 이렇게 던졌을 때 공에 힘이 가해지죠. 나의 힘이 가해지고 나의 힘, 내가 이쪽에 힘을 가했고, 네, 이쪽으로 힘을 가했어요. 힘을 가했는데 중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또 이쪽으로 중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힘의 방향과 요 힘의 방향 어느 지점에서 공은 요런 방향으로 진행될 거 아니면 공의 진행 방향, 운동 방향은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요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예컨대 요런 방식으로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나타내려면 요 두 힘을 고려해야 되고 힘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되고,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운동이 되는가, 힘과 운동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그 메커니즘, 메케닉스, 역학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의 분과가 규명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들인데, 그 시장 메커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시장 메커니즘도 힘과 운동과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그 힘에 해당되는 거, 힘이 결국 운동을 낳잖아요. 네. 아까 봤듯이 힘의 어떤 상호작용이 결국 어떠한 형태, 특정 형태의 운동을 낳게 되는데, 그 시장 메커니즘에서의 힘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힘이 상호작용합니다. 하나는 시장에서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해요. 하나는 수요라고 하는 힘이 있고요. 하나는 공급이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네. 수요라고 하는 건 그 살려고 하는 욕망이거든요. 살려는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이라고 하는 힘이죠. 그 다음에 공급이라고 하는 건 팔고자 하는 힘이거든요. 예, 욕망, 힘, 팔려는 힘. 이 두 가지가 이거 서로가 이제 방향이 다릅니다. 힘의 방향이 다르거든요. 두 개가. 네. 수요는 싸게 살려고 그러고 공급은 비싸게 팔려고 그러잖아요. 비싸게 공급. 두 개가 이제 서로 결이 달라요. 힘의 결이. 근데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결의 힘이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운동이라고 하는 걸 낳게 되는데, 이게 상호작용해서 결국 운동이 낳게 되는데, 그 운동 무슨 운동이냐면은 이 상호작용의 결과는 균형이라고 하는 운동을 낳게 돼요. 예. 균형이라고 하는 운동을 낳게 됩니다. 네. 이 균형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균형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일단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유인이 없는 어떤 상태, 벗어날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 일단 그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균형이라는 말도 있고 균형 상태라고 하는 말 같은 말인데, 균형 상태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을 해서 도달하는 어떤 상태예요. 도달하는 어떤 상태예요. 그 상태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딘가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점 어떤 한 상태에, 그러니까 일단 그 상태에 도달하면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유인이 없는 상태니까 그 상태에 도달하면 그 상태에 머문다는 거죠. 그 요 균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힘이 상호작용을 해서 결국 균형이라고 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장을 대표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시장이 낳은 결과다. 시장에 작용하는 힘이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난 결과가 균형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게 그 수량이거든요. 이게 거래량입니다. 네, 이게 거래량이고 재료고 이게 가격이라고 한다면 보통 수요 곡선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다음에 공급 곡선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게 이 두 개의 힘이 상호작용해서 결국 요점에서 균형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왜 여기서 균형이 발생하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결국 여기에서 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요 점의 상태가 이 시장 이게 만약에 무슨 XJ 재화의 시장이다. XJ 시장이다. 이 시장의 어떤 상태를 대표하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라고. 네,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XJ 시장을 대표하는 어떤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이 시장 메커니즘을 규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 어떻게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이 되는가를 우리가 이런 이론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균형점, 그러니까 시장에는 수요라고 하는 힘과 공급이라고 하는 힘 두 가지가 작용을 해서 결국은 균형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이 균형이 결국 공익을 달성한다. 즉, 요 균형점이 결국 공익, 즉 효율성을 달성을 하면은 요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된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각 개인들의 이기심의 발로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공공의 이익이 달성된다라고 하는 그 아담 스미스의 명제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시장이 작동을 하면 결국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이 상태가 알고 봤더니 효율적인 상태더라. 그러면 사익이 이 지금 수요라고 하는 힘과 공급이라고 하는 힘은 이건 다 개개인들의 욕심이거든요. 욕망이거든요. 욕망을 나타낸 두 선이란 말이에요. 욕망을 나타낸 두 선이 결국 두 욕망이 충돌을 해서 결국 그게 상호작용을 해서 얻은 어떤 상태가 이 균형 상태가 결국 효율성을 달성하더라라는 것만 증명이 되면 결국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가 이론적으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결국 증명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 책을 보게 되면 뭐 어떤 경제학 교과서를 보든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균형점이 효율적인 지점이더라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 또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해서 뭔가 이런 수요 공급 이론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결국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을 이론적으로 밝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원리인 것은 알겠는데 그 시장의 원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술을 하고 어떻게 이론화시키고 보편적인 명제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이런 과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현대 경제학자들은 이런 수요 공급 이론으로서 이론화한 것이다. 이걸 이론화한 것이다. 그 이론화하려면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하고 그 이 균형점이 왜 균형점이 되며 그리고 이 균형점이 왜 효율성을 담보하게 되는지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쭉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요 이론과 공급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